아이고 맙소사. 고기 겉면이 왜 이렇게 말라비틀어졌니? 이런 정성도 없는 쓰레기 같은 걸 제사상에 턱하니 올리면 조상님이 노해서 우리 집안 다 망한다. 당장 치워버려. 내 돈 20만 원을 일시불로 긁어 사온 최고급 한우 산적은 쓰레기 취급을 받고 얄미운 형님들이 마트에서 10,000원 주고 사온 꽝꽝 언냉동 동태전은 알뜰한 요즘 트렌드라며 극찬받는 기막힌 시댁이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시댁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몰래 빼돌리며 저를 돈 나오는 자판기 취급하고 있었죠. 참다 못한 저는 시아버지의 10주기 대형 제삿날 20명의 친척이 모일 안방 제사상 한가운데에 아주 충격적이고 특별한 물건을 떡하니 올려두고 발리행 1등석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화려한 제사상 대신 텅 빈 플라스틱 제기를 마주하고 사색이 된 빌런들은 과연 어떤 찌질하고도 통쾌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 출국장의 공기는 서늘하고 쾌적했습니다. 제 한 손에는 빳빳한 발리행 1등석 탑승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징징. 크로스백 안에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해 보니 발신자는 남편 박민철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만 벌써 50통이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후 큰형님 박진희와 둘째 형님 김소영의 번호도 연달아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빨간색 통화 종료 버튼을 가볍게 누른 뒤 저는 핸드폰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지금쯤 시댁 안방의 풍경이 어떨지 눈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의 10주기 제삿날입니다. 큰집 식구들과 시고모네 식구들까지 무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시댁 안방에 빙 둘러앉아 있을 시간입니다. 다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최고급 1등급 한우 산적과 싱싱한 활전복을 기대하며 입맛을 다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화려한 제사상이 아니라 텅 빈 플라스틱 제기들 뿐입니다. 제사상 한가운데에는 전복 대신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제 붉은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원본입니다. 이혼 서류 옆에는 지난 3년 동안 박민철이 제 계좌에서 몰래 빼돌린 돈의 내역을 날짜와 10원 단위 금액까지 꼼꼼하게 기록한 지출 장부가 놓여 있습니다. 장부의 특정 내역에는 눈에 잘 띄도록 붉은색 형광펜을 칠해 두었습니다. 친척들이 그 장부를 돌려보며 경악하고 삿대질을 하는 동안 저는 여유롭게 비행기 탑승 수속을 밟았습니다. 면세점 쇼핑백을 챙겨든 제 입가에 통쾌하고 짜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지난 3년 동안 저는 명절과 제사 때마다 시댁 주방에 갇혀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를 갓 들어온 막내 동서라는 이유만으로 집안의 모든 노동을 떠넘겼습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먹을 음식을 저 혼자서 전부 장을 보고 조리해야 했습니다. 명절 전날이면 저는 주방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깐 마늘 3kg을 찍고 양파 5kg을 썰어야 했습니다. 매운 양파 냄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손톱 밑이 갈라져 피가 나도 시어머니 최말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세 구를 동시에 켜놓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목과 팔뚝에 벌건 화상 흉터가 여러 개 생겨도 아무도 화상 연고 하나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큰형님 박진희와 둘째 형님 김소영은 항상 본인들이 직장에 다니는
워킹맘이라는 핑계를 대며 시댁에 늦게 나타났습니다. 박진희가 퇴근 시간에 맞춰 얄밉고 당당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제게 말했습니다. 동서, 나야. 지금 회사에서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도저히 일찍 못 가겠네. 내 밑으로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자꾸 사고를 쳐서 내가 수습하느라 뼈가 빠져. 막내 동서는 오늘 휴가 냈지? 시간 엄청 많을 테니까 혼자 시장 가서 장 좀 넉넉하게 봐. 내가 지금 계좌로 딱 5만 원 보냈으니까 그걸로 제사상 빈틈없이 꽉 차게 준비해놔. 며느리 도리는 깍듯이 해야지. 돈은 반반 내고 노동은 동서가 전부 하는 게 요즘 트렌드고 맞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김소영이 덩달아 콧방귀를 뀌며 전화로 말했습니다. 동서, 방금 큰형님 통화 끝났지? 나도 오늘 애들 학원 뺑뺑이 돌리느라 시댁에 일찍 못 가.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제일 젊고 쌩쌩한 막내 동서가 고생 좀 해. 큰형님이랑 나랑 합쳐서 무려 10만 원이나 넉넉하게 줬잖아. 우리 아주버님들이 소고기 엄청 좋아하는 거 알지? 그 돈으로 1등급 한우 소고기 듬뿍 사서 국물 진하게 우려내서 끓여놔. 혹시라도 마트에서 돈 모자라면 일단 동서 돈으로 융통하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해. 가족끼리 왜 이래? 쪼잔하게 10원 단위로 따지지 말고 식구들 먹을 건데 팍팍 좀 써. 20명이 먹을 소고기국을 끓이는데 1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모자란 식재료비 수십만 원은 전부 제 개인 신용카드로 긁어야 했습니다. 제사 당일 밤 9시가 넘어서야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형님들은 제가 하루 종일 붙여낸 전판 옆에 섰습니다. 박진희가 부엌으로 쏙 들어오더니 방금 막 붙여낸 따뜻한 동그랑땡을 손가락으로 덥석 집어먹으며 미간을 팍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유 짜, 동서,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야? 이번에는 동그랑땡이 왜 이렇게 소금 덩어리야? 조상님 모시는 거룩한 제사 음식에 이렇게 간을 세게 하면 어떡해? 식구들, 고혈압 걸려서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정말 음식 솜씨가 영 부족하네. 이래서 집안일 안 해본 티가 나는 거야. 옆에 있던 김소영도 지지 않고 꼬치전을 젓가락으로 푹푹 쑤시며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내 말이 그 말이야. 동서, 여기 대파가 왜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이 들어갔어? 우리 애들이 대파 매워서 입도 안 대고 다 뱉어내는 거 뻔히 알잖아. 굳이 이렇게 대파를 어른 손가락만 하게 크게 썰어 넣은 꿍꿍이가 뭐야? 애들 굶길 작정이야? 동서 진짜 눈치도 없고 예민하지 못하네. 이러니까 어른들한테 혼이 나는 거야. 제가 주방 구석에서 기름 냄새에 찌든 앞치마를 메고 서 있는 동안 남편 박민철은 거실에서 아주버님들과 값비싼 양주를 마시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제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박민철을 빤히 쳐다보자 박민철이 거실 소파에 기대어 양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지훈. 너 지금 형수님들 앞에서 표정이 왜 그 모양이야? 당장 표정 안 풀어? 형수님들은 밖에서 돈 벌고 애들 학원 픽업하느라 뼈 빠지게 바쁘신 분들이잖아. 넌 아직 애도 없어서 몸도 가벼우면서 왜 그렇게 혼자만 세상 고생 다 한 것처럼 예민하게 굴어? 우리 집안 막내인 우리가 입국 닫고 참고 희생하는 게 당연한 예의고 가족의 도리지. 명절날 식구들 기분 망치지 말고 빨리 주방 가서 과일이나 깎아와. 그의 말에 아주버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철의 술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도 맏며느리들 편만 들며 저를 노골적으로 차별했습니다. 작년 추석 제가 큰맘 먹고 백화점 지하식품관에서
2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해 사온 1등급 최고급 한우 산적용 고기를 상에 올렸을 때였습니다. 최말자가 안방 윗목에 앉아 젓가락으로 20만 원짜리 1등급 한우 산적의 겉면을 툭툭 치며 눈을 무겁게 치켜뜨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고기 겉면이 왜 이렇게 뻣뻣하게 말라비틀어졌니? 네가 평소에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하니까 제사고기 하나도 이따위로 엉망으로 사오는 거 아니야. 내 친정에서는 조상님 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고기를 올리라고 가르치더냐? 이런 정성도 없고 예의도 없는 걸 제사상에 턱하니 올리면 조상님이 노해서 우리 집안 다 망한다. 당장 이거 치워버려. 반면 최말자가 상 반대편에 놓인 박진이가 사온 1만 원짜리 꽝꽝 언냉동 동태전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쓰다듬으며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언제 또 이런 걸 다 사왔어. 요즘 며느리들은 참 똑똑하고 알뜰해서 예뻐 죽겠네. 이렇게 주방에서 낭비하는 시간도 팍팍 아끼고 생활비 돈도 아끼면서 마트에서 합리적으로 딱 준비하는 게 요즘 최신 트렌드지. 막내 며느리는 우리 큰 며느리의 이런 훌륭한 센스와 알뜰함을 좀 뼈저리게 배워야 한다니까. 넌 돈 쓸 줄만 알지 머리가 안 돌아가. 20명이 먹을 고기를 제 돈 20만 원을 써서 바쳐도 정성이 부족한 쓰레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맏며느리가 사온 1만 원짜리 식은 냉동식품은 센스 있는 요즘 며느리의 상징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심장이 쿵쿵 뛰고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댁 어른들 앞에서 집안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아 멍청하게도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헌신하면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착한 막내 며느리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제 직장 월급의 절반인 200만 원을 시댁 생활비 통장으로 꼬박꼬박 자동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전 제 맹목적인 인내심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터넷 뱅킹 앱을 켜서 지난달 카드 대금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200만 원으로 설정해둔 시댁 생활비 자동 이체 금액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매달 300만 원으로 바뀌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남편 박민철 뿐이었습니다. 그가 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몰래 훔쳐서 이체 금액을 무단으로 100만 원이나 올려놓은 것입니다. 당장 지난 1년치 이체 내역을 모두 조회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빠져나간 돈의 행방을 상세히 추적해보니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최말자의 강남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 300만 원이 제 계좌에서 이체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새로 차린 프랜차이즈 카페 인테리어 자금 보탬 명목으로 500만 원이 또 빠져나갔습니다. 모두 제 통장에서 박민철의 통장을 거쳐 시댁 식구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고 억눌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오후 업무를 뒤로하고 반차를 낸 뒤 곧바로 회사 앞 주거래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초조하게 기다리다 창구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행 직원이 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 모니터를 두드리더니 제게 인쇄된 서류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결혼 전부터 회사 생활을 하며 악착같이 부어왔던 2천만 원짜리 청약저축 통장을 3개월 전에 전액 해지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박민철이 서재 서랍에 있던 제 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훔쳐서 은행에 방문해 적금을 완전히 해지한 것입니다. 직원에게 해지한 2천만 원이 어디로 송금되었는지
계좌 추적을 요구했습니다. 직원이 형광펜으로 동그라미를 쳐준 수취인의 이름은 큰형님 박진이었습니다. 송금 내역의 메모란에는 큰집 하와이 여행 경비 지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창구 의자에 앉은 채로 저는 한참 동안 숨을 들이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박민철과 시댁 식구들은 제 피 같은 돈과 노동력을 철저하게 갉아먹으며 본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통장에서 무단으로 빼돌린 돈의 총액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3,450만 원이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세상이 아주 맑고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감정이 없는 돈 나오는 현금 자판기로 취급한 박민철과 시댁 식구들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착한 막내 며느리 이지우는 그날 은행 창구 앞 의자에서 완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행 문을 열고 나오며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하고 찌질한 민낯을 모든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낱낱이 까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빼간 3,450만 원을 1원 한 푼 남기지 않고 전부 회수하고 그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이 삐빅 소리를 내며 열리고 남편 박민철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박민철은 양말을 벗어 거실 바닥에 휙 던지며 소파에 털썩 주렁앉았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저를 향해 뻔뻔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 이지훈, 너 내일부터 당장 회사에 일주일 연차내. 이번 아버님 10주기 제사는 내가 우리 집안 식구들 앞에서 제대로 길을 펴야 하니까 아주 성대하게 할 거다. 네가 내일 아침 일찍 차 끌고 전라도랑 경상도 특산물 시장 싹 다 돌면서 제일 비싸고 좋은 식재료들만 직접 공수해와. 인터넷으로 대충 시키지 말고 네가 직접 눈으로 보고 최상급으로만 트렁크 꽉 차게 실어오란 말이야. 큰집 큰아버지랑 고모네 식구들까지 다 오시는데 음식 퀄리티 떨어지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저는 가방을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제 명의의 2천만 원짜리 적금을 깨서 큰형님 하와이 여행 경비로 바친 인간이 제게 일주일 연차를 쓰고 전국을 돌며 운전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박민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집안의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표정이 왜 그래? 네가 알아서 싹 세팅해놔야 큰형수님하고 둘째 형수님이 제사 당일에 오셔서 편하게 수저만 놓으실 거 아니야. 밑에 사람이 윗사람 모시는 건 당연한 가족의 도리야.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시어머니 최말자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최말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핸드폰 스피커를 뚫고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야 막내야, 너 민철이한테 얘기 들었지? 이번 10주기는 무조건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내 체면이 선다. 20명 먹을 최고급 한우 갈비찜에 자연산 활전복에 돈베기까지 싹 다 올려. 제사상 차리는 비용 넉넉하게 500만 원 정도 들 테니까 내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 받아서 내일 아침까지 내 계좌로 입금해. 내가 직접 시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결제할 테니까 너는 돈만 보내고 전 부칠 준비나 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5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에요. 큰형님이랑 둘째 형님도 같이 오시는데 비용을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서 내거나
음식 준비를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말자가 숨을 헐떡이며 호통을 쳤습니다. 뭐라고? 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 좀 보게. 감히 어디서 형님들한테 돈을 내라 마라 가르치려 들어. 큰 며느리랑 둘째 며느리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다 돼가는 하늘 같은 윗사람들이다. 네가 밑에 동서로서 다 알아서 돈 내고 모시는 게 예의고 요즘 트렌드야. 형님들은 애들 키우느라 돈 들어갈 때가 천지빛깔이인데 어디서 감히 손 아랫사람이 돈 타령이야. 옆에서 통화 내용을 듣고 있던 박민철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며 최말자를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100번 맞아. 큰 형수님하고 둘째 형수님은 우리 형님들 눈치 보느라 돈도 마음대로 못 쓰시는 분들이잖아. 넌 중견기업 마케팅 대리라서 형수님들보다 월급도 많이 받으면서 왜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능력 있는 며느리가 쿨하게 500만 원 딱 쏘면 집안도 화목해지고 너도 칭찬받고 얼마나 좋아. 돈 아까워하지 말고 당장 대출 받아서 엄마 통장으로 보내. 박민철과 최말자의 적반하장 논리에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명치 끝이 꽉 막힌 듯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당장 화를 내고 싸우는 대신 완벽한 복수의 판을 짜기 위해 표정을 부드럽게 풀었습니다. 제가 한없이 순종적이고 멍청한 며느리로 보여야 그들이 방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리며 박민철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여보. 내가 생각이 짧았네. 우리 듬직한 남편기 살려줘야지. 어머님 말씀대로 제가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받아서 최고급으로 다 알아서 준비할게요. 저의 상냥한 대답에 박민철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저는 곧바로 수산시장과 축산물 도매시장이 아닌 대형 식자재 마트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저렴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공장제 냉동 동태전과 색소가 잔뜩 들어간 싸구려 사탕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공장제 약과와 중국산 부세조기도 몇 마리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수용품 코너에서 10,000원짜리 플라스틱 제기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20명의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 제가 결제한 총 금액은 정확히 10만 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컴퓨터 앞에 앉아 마케팅 업무용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한 최고급 한우 세트와 자연산 활전복 구매 영수증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했습니다. 제가 결제한 금액이 정확히 500만 원으로 보이도록 숫자를 조작하고 거래처 이름도 유명 백화점 식품관으로 바꿨습니다. 완성된 가짜 영수증 사진을 가족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송했습니다. 사진이 올라가자마자 큰형님 박진희가 가장 먼저 답장을 달았습니다. 어머, 우리 막내 동서통도 커라. 드디어 우리 시댁 수준에 맞게 철이 팍팍 들었네. 내가 저번에 한우 맛 없다고 한마디 따끔하게 충고한 보람이 있네. 동서 수고했어. 제사 당일 날 봐. 둘째 형님 김소영도 질세라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500만 원어치나 샀어? 역시 우리 집안 막내는 다르네. 형님들이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으니까 이번 제사 음식 세팅 완벽하게 해놔. 우리는 애들 밥 먹이고 천천히 갈게. 그들은 제 돈 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사실에 환호하며 본인들의 며느리 노릇을 교묘하게 포장했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참으며 핸드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네, 형님들.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르신들 모실게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하녀처럼 굽신거리는 제 답장에 시댁 식구들은 저를 완벽히 굴복시켰다는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저는 박민철과 함께 시댁 본가로 불려갔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최말자의 두꺼운 종아리를 정성스럽게 안마했습니다. 최말자는 소파에 기대어 과일을 씹어 먹으며 제 정수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큰형님 박진희의 아들이 가져온 초등학교 미술 과제물인 찰흙 만들기까지 제가 모두 대신 완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자아를 지운 로봇처럼 웃으며 그들의 온갖 잡심부름을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완전히 길들여진 호구라고 굳게 믿고 경계심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댁 서재방에 들어가 바닥에 엎드려 걸레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장 가장 아래 칸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태블릿 PC 하나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박민철이 연애 시절에 게임을 하려고 샀다가 화면이 깨져서 구석에 처박아 둔 구형기기였습니다. 무심코 닦아내다 전원 버튼을 눌러보니 배터리가 조금 남아 있었는지 화면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태블릿이 시댁의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되면서 화면 상단에 끊임없이 메시지 알림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박민철이 지금 쓰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의 카카오톡 계정이 그대로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대화방 목록 중 맨 위에 고정된 알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 제목은 우리끼리 비밀방이었습니다. 참여자는 남편 박민철, 큰아주버님, 둘째 아주버님, 최말자, 그리고 큰형님 박진희와 둘째 형님 김소영까지 총 6명이었습니다. 저만 쏙 빠진 그들만의 진짜 가족 단체방이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해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어두컴컴한 시댁 서재 방바닥에 쪼그려 앉아 저는 희미하게 빛나는 태블릿 PC의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전 확인한 우리끼리 비밀방이라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은 저를 철저하게 기만하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큰형님 박진희가 저녁 8시에 보낸 메시지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막내 동서가 대출받아서 500만 원 보낸 거 통장에 확인하셨죠? 우리 애들 하와이 비행기 티켓값에 딱 맞게 보태면 최고급 호텔 잡고도 돈이 넉넉하게 남아요. 막내가 눈치 없이 또 돈 아깝다고 징징대면 제가 아주버님들 앞에서 싹 버릇 고쳐놓을게요. 우리 며느리들끼리 돈독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래로 시어머니 최말자가 보낸 음성 메시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어폰도 없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스피커 사이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유 큰애야, 우리 막내 돈은 우리 윗사람들 공용 돈이나 마찬가지야. 애가 어리숙해서 마케팅 대리니 뭐니 돈만 벌어오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몰라.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그 돈으로 너희 식구 여행 가서 푹 쉬고 와. 아주 호구 막내 하나 잘 들어와서 우리 집안 살림살이가 팍팍 핀다니까. 그 말에 둘째 형님 김소영도 질세라 맞장구를 치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100번 지당하세요. 돈 나오는 자판기 노릇 똑똑하게 하니까 제가 명절날 꼴랑 5만 원 주고 생색내도 군말 없이 제사상 다 차려오잖아요. 큰형님이랑 저랑 합쳐서 10만 원 보냈는데도 지 돈 20만 원 써서 백화점 소고기 사오는 거 보셨죠? 아주 멍청하고 기특해서 죽겠어요. 우리끼리 이 비밀방에서 여행 계획 완벽하게 세워서 막내 동서한테는 절대 티내지 말아요.
제 돈과 노동력을 착취해 본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그들의 뻔뻔함에 헛구역질이 났습니다. 대화방 스크롤을 맨 위로 올려 지난 3년간의 모든 기록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 박민철이 아주버님들과 단독으로 나눈 개인 메시지 창도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제 명의의 신분증과 도장을 도용해 제2금융권 캐피탈에서 추가 대출 한도를 몰래 조회한 내역 캡처본을 형들에게 자랑스레 전송했습니다. 형님들, 지훈이 이 바보가 자기 명의로 대출 3천만 원까지 더 나온대요. 이 돈 제가 싹 다 빼서 형님들이 알려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VIP 회원으로 등업해서 오늘 밤 제대로 한번 베팅해 볼 테니까 통장 번호랑 대포 통장 계좌 싹 다 보내주세요. 돈 잃어도 마누라 월급으로 어떻게든 메꿀 수 있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제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배신감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거실로 뛰쳐나가 박민철의 멱살을 잡고 최말자의 머리채를 흔들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소리 지르는 대신 깊은 심호흡을 3번 반복하며 이성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의 화면 설정 메뉴에 들어가 자동 화면 꺼짐 기능을 비활성화했습니다. 그리고 박민철의 카카오톡 계정과 연동된 지난 3년간의 모든 대화 내역 원본 파일, 계좌이체, 영수증, 사진, 통화 녹음 파일들을 압축했습니다. 그 압축 파일들을 모두 제 개인 이메일 계정과 몰래 챙겨온 외장하드로 은밀히 전송했습니다. 파일을 분류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치명적인 증거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큰형님 박진희가 아주버님에게 보낸 옷가게 매출 장부 엑셀 파일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의류 매장 현금 결제 유도에서 매출 장부 이중으로 싹 다 빼돌렸어. 세금 폭탄 맞기 싫으니까 막내 동서한테 돈 더 뜯어내서 우리 몫은 챙기자. 그녀는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매출 수천만 원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탈세하는 방법을 카카오톡에 버젓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완벽한 불법 행위의 증거들을 확보한 저는 새벽동이 틀 무렵 태블릿 PC의 전원을 끄고 원래 있던 서랍 구석에 똑같이 던져놓았습니다. 방을 나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방으로 가 박민철을 위해 아침 북엇국을 보글보글 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박민철이 하품을 쩍쩍하며 국을 떠먹다 저를 보며 짜증을 냈습니다. 아침부터 얼굴이 왜 그렇게 썩었어? 제사 준비하기 싫어서 억지로 티 내는 거야? 며느리가 집안일 좀 한다고 유세 떨지 마라. 어제 비밀방에서 엄마가 너 기특하다고 칭찬 많이 하셨으니까 기분 풀고 돈이나 제대로 챙겨놔. 저는 박민철의 역겨운 얼굴을 마주보며 평소보다 훨씬 더 상냥하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여보, 우리 든든한 남편이 칭찬해 주니까 힘이 펄펄 나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고급 상차림 완벽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모실게. 저의 순종적인 대답에 박민철은 만족스러운 듯 북엇국을 싹싹 비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길 지하철에 오르자마자 저는 핸드폰으로 인터넷 익명 카페인 홀로서기 이혼 소송 준비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하자마자 수많은 이혼 준비 선배 회원들의 생생한 조언과 나홀로 소송 노하우 게시글들을 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데이터 분석가로 일하며 단련된 제 직업적 특기가 빛을 발할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옥상에 숨어
무료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전화를 돌려 제가 확보한 태블릿 PC의 대화 내역과 이체 영수증의 법적 효력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 근처 허름한 PC방 구석 자리에 앉아 남편이 잠든 새벽 시간만을 이용해 본격적인 복수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엑셀 프로그램을 열고 다중 탭을 생성하여 남편 박민철이 제 계좌에서 빼돌린 3,450만 원의 내역을 날짜, 시간, 송금처별로 완벽하게 시각화했습니다. 최말자의 폭언과 횡령 지시 음성 파일은 타임라인으로 분류하여 정리했습니다. 큰형님 박진희의 의류 매장 이중 장부와 탈세 정황 증거 파일도 한 폴더에 담았습니다. 박민철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대포 통장으로 돈을 보낸 은행 이체 내역서까지 수집하여 완벽한 결제 서류 형태의 증거 바인더를 만들었습니다. 비싼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저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 직접 접속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양식을 다운받아 제가 만든 엑셀 장부와 카톡 캡처본을 첨부하여 소장을 깔끔하게 접수했습니다. 소장 접수를 마친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회사 인근 동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근처 문구점에 들러 붉은색 인주와 빳빳한 목도장을 새로 팠습니다. 그리고 법원 양식의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를 2장 인쇄하여 남편 박민철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 사항을 자필로 꼼꼼하게 채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서명란에 붉은색 인감도장을 힘주어 쾅 하고 선명하게 찍었습니다. 인쇄된 종이 위에 묻은 붉은 인주가 마르는 것을 보며 저는 서류를 두꺼운 갈색 봉투에 소중히 담았습니다. 디데이가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최말자는 전화를 걸어 500만 원어치 영수증 타령을 했고 형님들은 단톡방에서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며 제 신경을 박박 긁었습니다. 하지만 제 귓가에는 통쾌하고 치명적인 파멸의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PC방을 나서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10주기 제사상에 올릴 10,000원짜리 플라스틱 제기 배송 현황을 핸드폰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망의 시아버지 10주기 제사 하루 전날 밤이 밝았습니다. 도어락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 박민철이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신발을 팽개치듯 벗어 던지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미간을 잔뜩 구겼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제 앞으로 다가온 박민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야, 이지훈. 너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용실 가서 머리 단정하게 하나로 확 묶어. 그리고 옷장에 있는 제일 칙칙하고 수수한 무채색 옷 꺼내 입어라. 괜히 화려한 거 입고 와서 친척들 앞에서 튀어 보이지 말고. 큰집 큰아버지랑 고모네 식구들 20명이나 오시는데 막내 며느리가 전 부치면서 화장 진하게 하고 설치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냐? 형수님들은 워킹맘이라 늦게 오셔도 다 이해하지만 넌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해야 하니까 무조건 얌전하게 밑바닥에서 일하는 티를 내. 박민철의 말은 단순히 옷차림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철저하게 집안의 하녀로 통제하겠다는 찌질하고 비열한 속셈이었습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헛구역질을 간신히 억누르며 겉으로는 한없이 상냥하고 순종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당연하지 여보. 우리 듬직한 남편이랑 아주버님들 그리고 어머님 기 살려줘야지. 내가 제일 수수한 옷 입고 주방에서 하루 종일 완벽하게 일할 테니까 당신은 거실에서 친척 어른들이랑 양주나 편하게 마셔. 내가 다 알아서 모실게.
저의 싹싹한 대답에 박민철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자 안방에서는 박민철이 코를 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불을 끄고 서재방으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미리 싸둔 28인치 여행용 캐리어의 지퍼를 열고 제가 아끼는 옷가지와 귀중품들을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여권과 비행기 탑승권,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횡령과 탈세 증거가 담긴 외장하드와 붉은색 인감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 봉투는 크로스백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현관을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제 자동차 트렁크에 캐리어를 몰래 실어두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곧바로 시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며칠 전 제가 대형 식자재 마트에서 미리 주문해 두었던 10만 원어치 초저가형 공장제 제사 음식 세트와 만원짜리 플라스틱 제기 상자를 트렁크에 가득 실었습니다. 시계는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박민철은 회사에 출근했고 최말자는 미용실에 파마를 하러 간 시간이라 시댁 본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빈집에 들어선 저는 익숙한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원래라면 20명의 친척들이 둘러앉아 최고급 1등급 한우 산적과 싱싱한 활전복을 기대할 화려한 제사상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실 구석에 접혀있던 낡은 교자상을 펴고 그 위에 만원짜리 번쩍이는 플라스틱 제기들을 대충 툭툭 던져놓았습니다. 제기 위에는 제가 시장에서 사온 형편없는 음식들을 비닐 포장도 채 뜯지 않은 채 올려두었습니다. 수입산 냉동 동태전은 꽝꽝 얼어붙어 성에가 끼어 있었고 색소가 잔뜩 들어간 새빨간 싸구려 사탕과 텁텁한 공장제 약과가 상 위를 뒹굴었습니다. 20명이 먹어야 할 고기 산적 자리에는 제가 동네 마트 마감 시간에 1,000원을 주고 사온 눅눅한 햄버거 패티 3장을 겹쳐 놓았습니다. 상 정중앙, 조기가 올라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에는 붉은색 인감도장이 쾅 찍힌 두툼한 협의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원본 서류를 떡하니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민철이 지난 3년간 제 계좌에서 몰래 빼돌린 3,450만 원의 내역을 10원 단위까지 꼼꼼히 기록한 엑셀 장부를 펼쳤습니다. 최말자의 강남 치과 임플란트 300만 원, 큰아주버님 카페 인테리어 500만 원, 그리고 큰형님 하와이 여행 경비 2천만 원 등 핵심 횡령 내역에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굵게 밑줄을 그어 친척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류 옆에는 며칠 전 서재 방 태블릿에서 빼낸 우리끼리 비밀방에 적나라한 뒷담화 카카오톡 캡처본들을 A4 용지에 선명하게 컬러로 인쇄하여 재본한 앨범을 활짝 펼쳐두었습니다. 큰형님 박진희가 막내 동서는 돈 나오는 자판기니까 팍팍 뜯어내서 우리끼리 하와이 가자라고 보낸 메시지가 정중앙에 위치했습니다. 모든 세팅을 마친 후 저는 허리를 펴고 텅 빈 플라스틱 제기상과 붉은 이혼 도장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20명의 친척이 모여 최고급 한우를 기대하며 이 미닫이 문을 여는 순간 마주할 빌런들의 사색이 된 얼굴이 상상되어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안방 문을 닫고 거실로 나온 저는 마지막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복수를 하나 더 감행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최말자가 가장 아끼는 500만 원짜리 최고급 대형 안마의자가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저를 바닥에 꿇어앉혀 다리를 주무르게 하면서 본인은 저 안마의자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희한악락했습니다.
저는 주방 싱크대 서랍에서 날이 시퍼렇게 선 고기용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마의자 뒤로 돌아가 콘센트에 꽂혀 있는 굵은 전원 케이블 선을 망설임 없이 싹둑 하고 잘라버렸습니다. 고무가 잘려나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안마의자의 전광판 불빛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낸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댁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카카오톡을 열어 큰형님 박진희와 둘째 형님 김소영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비꼬는 문자를 전송했습니다. 형님들, 막내 동서가 500만 원어치 최고급 식자재로 20명 제사상 세팅 완벽하게 끝내놨습니다. 형님들은 워킹맘이라 피곤하실 텐데 절대 일찍 오지 마시고 저녁 7시 제사 시작할 때 맞춰서 천천히 오세요. 오셔서 친척 어르신들 앞에서 예쁘게 수저만 놓으시고 며느리 칭찬 듬뿍 받으시면 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제 핸드폰의 유심칩을 빼서 근처 하수구 구멍 안으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박민철과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린 것입니다. 차 운전석에 올라탄 저는 미리 개통해 두었던 해외 로밍용 세컨드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습니다. 핸드폰이 켜지자마자 제가 가입했던 홀로서기 이혼 소송 준비 카페의 익명 조력자들로부터 수십 개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지훈님 사이다 터뜨리는 디데이네요. 그동안 3,450만 원이나 뜯기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무사히 탈출하시고 발리에서 모히토 시원하게 한잔하세요. 시어머니 안마의자 선 자른 거 진짜 통쾌해요. 이따가 빌런들 제사상 보고 뒷목 잡고 쓰러질 생각하니까 제 혈압이 다 내려가네요.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잿빛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며 차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명절마다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기름 냄새를 맡으며 화상연고를 바르던 제 찌질하고 비참했던 노예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리무진 버스의 푹신한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자 시댁 안방문이 열리고 텅 빈 플라스틱 제기와 붉은 이혼 도장을 마주한 박민철의 사색이 된 멍청한 얼굴이 떠올라 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녁 7시 정각. 인도네시아 발리 상공을 나는 대한항공 1등석의 푹신한 시트에 몸을 파묻고 저는 승무원이 건넨 차가운 웰컴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부드럽게 지고 있었고 제 앞에는 최고급 캐비어와 갓 구운 스테이크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시댁 거실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시아버지의 10주기 대형 제사를 맞아 큰아버지, 시고모, 그리고 육촌 친척들까지 무려 20명이 넘는 대가족이 시댁 거실에 바글바글 모여들었습니다. 최말자는 평소 입지도 않던 화려한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안방 미닫이문 앞에서 친척들을 맞이하며 특유의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콧소리 섞인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유 아주버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우리 막내 며느리가 이번 아버님 10주기라고 아주 2달 전부터 전라도랑 경상도 특산물 시장을 혼자 다 돌면서 20명 드실 최고급 식재료를 싹 다 공수해 왔지 뭐예요. 돈만 500만 원을 썼다니까요. 아주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훌륭한 가풍이라고 제가 며느리들 교육을 얼마나 단단히 시켰는지 몰라요. 자, 다들 안방으로 들어가서 상다리 부러지게 차린 것 좀 보세요. 박민철은 양복을 빼입고 큰아버지 옆에 바싹 붙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큰형님 박진희와 둘째 형님 김소영 역시 제사 시작 직전에 도착해 미용실에서 막 세팅하고 온 머리를 매만지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박진희가 콧방귀를 뀌며 큰아버지에게 알랑거렸습니다. 큰아버님, 막내 동서가 전 부치고 고생하는 동안 저희는 밖에서 돈 벌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이제야 왔어요. 대신 저희가 막내 동서한테 돈을 아주 넉넉하게 반반씩 챙겨줬거든요. 돈은 저희가 대고 막내가 발품 파는 게 요즘 합리적인 트렌드잖아요. 호호. 최말자가 자랑스럽게 양손으로 안방 미닫이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20명의 친척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화려한 제사상을 기대하며 안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안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최고급 1등급 한우 산적과 싱싱한 활전복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 할 제사상 위에는 10,000원짜리 번쩍이는 싸구려 플라스틱 제기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제기 위에는 포장도 뜯지 않은 딱딱한 공장제 약과 색소가 번진 불량식품 사탕, 그리고 꽝꽝 언수입산 동태전이 성에가 낀 채 뒹굴고 있었습니다. 고기 산적 자리에는 축축하게 눅눅해진 햄버거 패티 3장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 한가운데 놓인 가장 충격적인 물건이 그들의 시선을 강타했습니다. 조기가 올라가야 할 정중앙에는 제 붉은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쾅 찍힌 두툼한 협의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원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붉은색 형광펜으로 밑줄이 쫙쫙 그어진 A4 용지 크기의 엑셀 장부와 풀컬러로 인쇄 제본된 카카오톡 메신저 캡처본 앨범이 활짝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당황한 최말자가 비명을 지르며 제사상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박민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마에 굵은 식은땀을 뚝뚝 흘리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서류 덮어. 친척들 보시기 전에 빨리 치워. 하지만 눈치 빠르고 성격 불같은 큰아버지가 박민철보다 한 발 앞섰습니다. 큰아버지는 상 위에 펼쳐진 엑셀 장부와 카카오톡 제본 앨범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친 큰아버지가 장부의 붉은 줄을 따라 읽어내려가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게 무슨 개수작들이냐? 최말자, 너 강남 치과 임플란트 300만 원, 큰 조카 카페 인테리어 500만 원, 큰 며느리 하와이 여행 2천만 원. 이 돈 전부 막내 며느리 2천만 원짜리 적금 깨고 대출받게 해서 빼돌린 돈이라고 적혀 있잖아. 큰아버지의 불호령이 거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20명의 친척들이 일제히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숨을 죽인 채 박민철과 최말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어서 큰아버지가 컬러로 인쇄된 우리끼리 비밀방 캡처본을 펄럭이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박진희, 김소영, 너희 둘은 며느리 돌이 운운하더니 막내 동서를 단톡방에서 돈 나오는 자판기라고 조롱하고 뒤로 돈만 뜯어내서 여행갈 궁리만 했어? 큰 며느리라는 년이 의류 매장, 현금 장부 빼돌려서 탈세하는 것까지 여기 싹 다 까발려져 있잖아. 박진희와 김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사시나무 떨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주변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수만 개의 바늘처럼 그들의 피부를 찔러댔습니다. 형수님, 며느리 적금 깨서 딸내미 명품백 사주고 여행 보내는 게 이 집안의 훌륭한 가풍입니까? 시고모가 혀를 끌 듯 차며 최말자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어머머, 사람이 어쩜 저렇게 독하고 찌질할 수가 있어?
애를 아주 집안의 노예로 부려먹고 돈까지 갈취했네. 저 집안 완전 콩가루야, 콩가루. 사촌 동생들도 입을 틀어막으며 박민철을 향해 경멸의 시선을 던졌습니다.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려던 최말자의 계획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최말자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목을 꽉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 독사 같은 년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쳐놓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물러나 본인이 가장 아끼는 대형 안마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스트레스와 혈압을 낮추기 위해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굵은 전원 케이블을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 안마의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동조차 하지 않는 차가운 가죽 시트 위에서 최말자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뒤집고 기절 직전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잘려나간 고무 케이블 선을 발견한 친척들이 다시 한번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큰형님 박진희와 둘째 형님 김소영은 친척들의 따가운 시선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애들 학원 끝날 시간이라 먼저 가볼게요. 그들은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핑계를 대며 허둥지둥 현관문 밖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남편 박민철은 사색이 된 얼굴로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미친 듯이 핸드폰 버튼을 눌러댔습니다. 제 기존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싸늘한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그는 친척들 앞에서 알거지 취급을 받으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 시각 저는 기내 와이파이를 연결해 박민철과 형님들이 있는 시댁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마지막 예약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아버님 10주기 제사상에 3,450만 원어치 영수증 앨범과 제 붉은 이혼 도장 올려두었으니 맛있게들 드시고 눈으로 실컷 구경하세요. 전세 보증금 원금이랑 제가 청구할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횡령액 3,450만 원까지 이자 쳐서 받을 테니 법원에서 뵙죠. 변명은 판사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일이 사라졌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박민철이 충격으로 핸드폰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넝글 잃고 주저앉는 모습이 며칠 뒤 친척 동생이 몰래 찍어 제 새 번호로 보내준 동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 조용하지만 시원한 웃음을 터뜨렸고 승무원이 건네는 웰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지옥 같던 노예 생활로부터의 완벽한 해방을 자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푸른 바다와 눈부신 햇살 아래서 저는 지난 3년간의 지옥 같던 며느리 생활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마사지를 받고 모히토를 마시며 여유로운 일주일을 보낸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마케팅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밝게 인사를 건넸을 동료 직원들의 분위기가 묘하게 싸늘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들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자기들끼리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책상 위 내선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인사팀장의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지훈 대리님, 지금 당장 3층 소회의실로 좀 내려오시죠. 긴히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인사팀장은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의 화면을 제 쪽으로 쓱 밀어주었습니다. 이 대리님,
오늘 아침부터 회사 고객 게시판이랑 외부 커뮤니티에 대리님 실명이 거론된 폭로 글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회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장 담당 중인 핵심 마케팅 프로젝트에서도 배제하라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해 내려갔습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가입자 수가 30만 명이 넘는 우리 지역 최대 규모의 맘카페 커뮤니티 게시판이었습니다. 조회수 5만을 훌쩍 넘긴 베스트 게시물의 제목은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악의적이었습니다. 시댁 돈 수천만 원 훔쳐서 해외로 도망친 폐륜 막내 며느리를 고발합니다. 중견기업 마케팅 대리 이지윤의 두 얼굴. 본문에는 제 직장명은 물론이고 눈 모자이크 처리가 허술하게 된 제 결혼식 사진까지 선명하게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글 작성자는 본인을 피눈물 흘리는 시누이라고 교묘하게 속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에 들어온 막내 며느리 이지윤은 겉으로는 참한 척하지만 뒤로는 뱀 같은 여자입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가여운 저희 시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용돈을 갈취했습니다. 급기야 시아버지 10주기 제사 당일 저희 불쌍한 막내 동생의 피 같은 적금 통장과 마이너스 대출금 수천만 원을 몰래 훔쳐서 발리로 혼자 호화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족의 도리는커녕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폐륜을 저지르나요? 이런 인성 파탄자가 대기업 마케팅을 담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널리 퍼뜨려 주세요. 게시글 아래로는 작성자가 다수의 차명 아이디를 동원해 여론을 선동하는 댓글들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헐, 진짜 뱀이네요.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모른다더니. 어머머, 치매 걸린 시어머니 돈을 훔쳐? 당장 저 회사 불매 운동합시다. 이런 여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야 마땅해요. 얼굴 다 공개해버리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손끝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 악의적인 소설을 쓴 범인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제사 당일 친척들 앞에서 횡령과 탈세 증거가 까발려지며 가장 큰 망신을 당했던 큰형님 박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본인의 의류 매장 탈세 장부가 들통난 것에 앙심을 품고 IP를 교묘하게 우회하여 저를 맘카페에서 완전히 매장하려는 최후의 발악을 시도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남편 박민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계정도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인사팀장이 화면을 넘기자 박민철이 올린 감성팔이 게시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눈물을 훔치는 셀카 사진과 함께 찌질한 호소문을 길게 적어 놓았습니다. 아내의 끝없는 명품 사치와 사채 빚을 제가 묵묵히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헌신을 비웃듯 치매 어머니의 수술비까지 훔쳐서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저는 파산 직전이지만 아직도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지윤아, 제발 돌아와서 용서를 빌어줘. 그의 거짓 눈물에 속은 네티즌들은 수백 개의 동정 댓글을 달며 박민철을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시어머니의 돈을 훔쳐 도망간 희대의 악녀이자 사치스러운 폐륜 며느리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회사 익명 게시판에도 저를 향한 악플러들의 해고, 요구 테러가 시작되었고 제가 6개월간 밤낮 없이 준비했던 중요 클라이언트의 마케팅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억울함과 모멸감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턱관절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인사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이 대리님, 개인적인 가정사라 깊이 개입하긴 어렵지만 회사 이미지 실추가 너무 큽니다.
일단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진행 중인 모든 업무에서 손 떼고 자택 대기하시죠. 회의실을 빠져나온 저는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 앞에서 찬물을 틀어 얼굴에 거칠게 끼얹으며 거울 속 제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빌런들이 파놓은 함정이자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변명만 늘어놓는다면 그들의 얄팍한 모략에 완벽하게 말려드는 꼴이 됩니다. 저는 이성을 되찾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들이 허위 사실과 여론몰이로 저를 쳤다면 저는 그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팩트와 법적 타격으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차례였습니다. 화장실을 나선 저는 즉각 인사팀장에게 오전 반차 휴가를 신청하고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곧바로 차를 몰아 관할 경찰서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입구를 통과해 사이버 수사대 부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배정받은 수사관 앞에 앉은 저는 맘카페 허위 폭로 게시글 캡처 원본과 박민철의 인스타그램 게시물 그리고 큰형님 박진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차명 아이디 IP 조작 정황을 정리한 USB 이동식 메모리를 책상 위에 꺼내 놓았습니다. 수사관은 제가 준비한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타임라인 문서를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장을 정식 접수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데스크톱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미리 제 개인 클라우드에 고이 모셔두었던 비장의 무기들을 꺼낼 시간이었습니다. 과거 남편의 태블릿에서 빼돌려 암호를 걸어두었던 압축 폴더를 해제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진희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매출 누락 이중 장부 원본 엑셀 파일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민철이 제 3,450만 원을 훔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대포 통장으로 거액을 송금한 날짜와 시간 단위의 은행 이체 내역서 폴더도 함께 열었습니다. 빌런들은 저를 매장하기 위해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아놓은 그 엄청난 대중의 관심과 분노를 역이용하여 오히려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를 만천하에 까발리는 거대한 자폭 스위치로 만들어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며 저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완벽한 역공, 폭로 게시물의 초안을 날카롭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서재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깜빡이는 새벽 3시. 저는 밤을 꼬박 새우며 맘카페의 허위 폭로에 반격할 완벽한 게시글의 뼈대를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저들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짓이었습니다. 저는 마케팅 데이터 분석가로서의 제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도록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팩트들만 모아 시각화된 증거 세트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이 파놓은 거대한 여론이라는 함정을 오히려 그들 스스로의 무덤으로 만들어줄 거대한 폭탄 스위치를 누를 차례였습니다. 허위 폭로 글이 올라온 지 정확히 3일째 되는 날 밤 10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직장인들과 육아를 마친 주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황금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30만 명이 넘는 지역 최대 규모 맘카페에 당당하게 제 실명과 회사 명함, 그리고 사원증을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인증한 사진을 첨부하여 새 게시글을 업로드했습니다. 게시글의 제목은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자극적으로 뽑았습니다. 시댁 돈 수천만 원을 들고 튀었다는
폐륜 막내 며느리 논란의 당사자 이지윤입니다. 모든 진실과 팩트 증거 원본을 지금 당장 공개합니다. 게시물이 올라가자마자 수십 개의 댓글이 순식간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헐, 본인 등판이네. 뻔뻔하기도 하지. 무슨 변명을 하려고 명함까지 깠지?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하지만 제 글의 본문 첫 줄에는 감정적인 억울함의 호소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배치한 것은 남편 박민철이 제 2천만 원짜리 청약 저축을 몰래 해지하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아 제 계좌에서 무단으로 인출한 총 3,450만 원의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의 붉은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그 내역서에는 돈이 빠져나간 날짜와 1원 단위의 금액, 그리고 송금받은 수취인의 실명과 메모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취인은 최말자 임플란트, 박진희 하와이 여행 경비, 큰아주버님 카페 인테리어였습니다. 제가 훔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댁 식구들이 며느리의 피 같은 돈을 3년간 조직적으로 갈취해 왔다는 완벽한 물증이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시어머니 최말자가 우리 막내 돈은 우리 윗사람들 공용 돈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팍팍 써. 라고 당당하게 외치던 음성 녹음 파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치매에 걸려 학대를 당했다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며느리를 철저하게 호구 자판기로 취급하며 며느리 돈으로 맏며느리들의 해외여행을 보내주려 했던 뻔뻔한 가해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반격은 남편 박민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불쌍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저는 박민철이 아내의 사치와 빚을 감당하려다 파산했다고 감성팔이 글을 올렸던 바로 그날 밤의 계좌 거래 내역을 시간대별로 캡처하여 첨부했습니다. 그날 새벽 2시 박민철은 제 명의를 도용해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돈 수백만 원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대포 통장으로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민철이 아주버님들과 함께 나눈 도박 사이트 VIP 등업 축하 카카오톡 캡처본을 함께 올려 그의 거짓 눈물과 사치 프레임을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저를 악의적으로 매장하려 했던 허위글 작성자 큰형님 박진희의 목줄을 끊어놓는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저는 박진희가 운영하는 유명 여성 의류 매장의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증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버님에게 현금 결제 유도해서 매출 이중 장부로 싹 다 빼돌렸어. 세금 낼 바엔 차라리 막내 동서한테 돈 더 뜯어내자라고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원본을 게시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박진희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할 수천만 원을 고의로 누락시킨 실제 엑셀 이중 장부 파일의 일부 화면을 덧붙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이미 며칠 전 국세청 홈택스에 박진희의 매장을 상대로 탈세 제보를 완료하고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국세청 신고 접수증 화면을 마지막에 첨부하여 쐐기를 박았습니다. 글의 맨 마지막에는 단 한 줄의 깔끔한 멘트만 남겼습니다. 이 글을 쓰신 신우이 형님과 제 남편 그리고 이 허위 글의 악플을 다신 모든 분에 대해 현재 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합의나 선처는 절대 없을 예정이니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게시물이 올라간 지 불과 1시간 만에 조회수는 10만 건을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은 저를 향한 비난과 마녀사냥에서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의 소름 끼치는 찌질함과 불법 행위를
경악하고 조롱하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180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헐, 대박 반전. 시어머니 치매라더니 며느리 돈 뜯어내는 지능은 엄청 좋으시네. 남편이 불법 스포츠 도박 중이었어? 감성팔이 셀카 올릴 때 안면 몰수하고 베팅하고 있었네. 소름 돋는다. 저 의류 매장 나도 단골인데 맨날 카드 결제 안 된다고 현금 영수증도 안 해주더니 이중 장부로 탈세하고 있었구나. 당장 탈퇴하고 국세청에 민원 더 넣어야지. 수백,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지며 네티즌들의 분노는 완벽하게 박민철과 큰형님 박진희를 향해 정조준되었습니다. 당황한 박진희는 황급히 본인이 썼던 원본 허위 글을 삭제하고 맘카페를 탈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네티즌이 제가 올린 증거 자료와 팩트체크 글을 캡처하여 다른 대형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로 일파만파 퍼나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진희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불매운동과 기존 결제권에 대한 환불 요구, 가리고 탈세 비난 민원이 폭주하여 하루아침에 영업이 마비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출근하기도 전에 남편 박민철이 재직 중인 회사의 사내 익명 게시판에도 난리가 났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을 즐기며 아내의 돈을 횡령한 파렴치한 직원이 있다는 제 폭로 글 캡처본이 사내 직원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된 것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마자 박민철은 회사 감사실로 불려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즉각 직위 해제 처분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제 핸드폰으로 박민철이 보낸 장문의 비굴한 사과 문자가 수십 통이나 쏟아졌습니다. 지훈아,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도박에 미쳐서 내 돈에 손 댄 거 다 인정할게. 제발 회사 게시판 글 좀 내려주고 경찰서 고소도 취하해줘. 한 번만 용서해주면 평생 내 발닦개로 살게. 나 진짜 파면당하면 끝장이야. 저는 그의 찌질한 문자 메시지를 코웃음 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의 싸늘한 답장만 보냈습니다. 내 돈 3,450만 원 돌려줄 변명은 경찰서 수사관님이랑 가정법원 판사님 앞에서나 실컷 떠들어. 발닦개 필요 없으니까 꺼져. 답장을 보낸 직후 가차없이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리고 이 사과 문자 내용마저 캡처하여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담당 수사관의 이메일로 추가 증거 자료로 넘겨버렸습니다. 이 통쾌하고 완벽한 역전극은 곧바로 한 유명 유튜버의 역대급 사이다 참교육설 영상으로 제작되어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며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거래처 클라이언트들도 모든 오해를 풀고 오히려 저의 철저한 위기 대응 능력과 완벽한 데이터 정리 실력에 감탄하며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회사 인사팀장 역시 저를 다시 불러들여 깎듯이 사과하며 즉각 핵심 마케팅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복귀시켰습니다. 빌런들이 얄팍한 여론을 조작하여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파놓았던 그 함정은 오히려 그들의 모든 불법 행위와 찌질한 민낯을 온 세상에 까발리고 그들 스스로 파멸하게 만드는 거대한 자폭 스위치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개월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가정법원 앞이었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꼿꼿한 자세로 이혼 소송 최종 선고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판사님은 제가 혼자서 밤을 새워가며 수집하고 엑셀로 시각화해 제출한 방대한 증거 자료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채택했습니다. 박민철이 제 청약 저축을 무단 해지하고 추가 대출을 받아 불법 스포츠 도박과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로
빼돌린 3,450만 원의 금융거래 내역서 원본. 그리고 시어머니 최말자가 며느리의 자본을 윗사람들의 공용 자금이라 칭하며 횡령을 묵인하고 조장한 음성 녹음 파일. 마지막으로 윗동서 형님들이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저를 철저하게 호구 취급하며 기만했던 대화 캡처본까지 모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남편 박민철의 혼인 파탄 유책 사유를 전면 인정하며 통쾌하고 단호한 주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민철은 원고 이지윤이 전액 부담했던 신혼집 전세 보증금의 100% 반환은 물론이고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횡령한 자금 3,45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의 불법 도박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 및 갈취에 있으므로 법정 최고 한도인 위자료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라. 판사님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피고석에 앉아있던 박민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판결 직후 박민철의 삶은 말 그대로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실이 사내에 널리 퍼지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그는 결국 직장에서 파면되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마저 끊긴 상태에서 저에게 갚아야 할 막대한 전세 보증금과 횡령 원금 그리고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마련할 방법은 오직 자산 처분뿐이었습니다. 박민철은 본인 명의로 된 유일한 재산이었던 중고 자동차를 헐값에 매각하고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결국 그가 그토록 떵떵거리며 살던 신혼집을 비우고 짐을 싸서 들어간 곳은 창문 하나 없는 보증금 50만 원짜리 낡고 비좁은 월세 고시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말자의 최후 또한 참담했습니다. 제사 당일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돈을 훔친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낙인 찍힌 이후 평소 그녀가 가장 눈치를 보고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버지를 비롯한 모든 친척들이 그녀와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서 꼬박꼬박 꽂히던 300만 원의 생활비가 끊기자 최말자의 호화로운 일상도 끝이 났습니다. 당장 박민철이 제 돈으로 해준 강남 치과에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 할부금을 내지 못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평생 며느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대접만 받던 그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관절염을 앓는 무릎을 이끌고 동네 대형마트의 시간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굽신거리며 10원 단위 비닐봉지 값을 계산하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 저를 바닥에 꿇어앉히고 안마의자에서 떵떵거리던 위세와 완벽하게 대비되었습니다. 큰형님 박진희의 몰락은 가장 드라마틱하고 찌질했습니다. 제가 국세청 홈택스에 정식으로 제보했던 의류 매장 매출 누락 장부와 카카오톡 증거가 덜미를 잡혀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수년간 현금 결제를 유도해 고의로 탈루한 세금이 낱낱이 밝혀졌고 박진희는 누락된 본세에 막대한 가산세와 벌금까지 더해져 무려 억대의 세금 폭탄 추징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탈세 논란으로 맘카페 회원들의 불매운동과 환불 요구가 폭주하면서 의류 매장은 결국 파산 신청을 하고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원인이 박진희의 과시욕과 찌질한 며느리 돈 갈취모의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큰아주버님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큰아주버님은 억대의 빚더미에 앉은 박진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마저 빼앗긴 그녀는 빈털터리가 되어 길거리로 쫓겨나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둘째 형님 김소영 역시 맘카페 사건 이후 시댁과 연을 끊고 이혼 위기에 처해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라 제 통장 계좌에 꽂힌 두둑한 신혼집 전세 보증금 원금 100%와 돌려받은 횡령액 3,450만 원 가리고 위자료 3천만 원의 알찬 잔고를 미소 지으며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매달 200만 원씩 시댁에 헌납하느라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써보지 못했던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곧장 강남의 고급 수입 자동차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20대 시절부터 간절히 꿈꿔왔지만 시댁의 착취 때문에 포기해야만 했던 제 로망 붉은색 수입 오픈카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현금 일시불로 시원하게 사인했습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새 스포츠카의 차 키를 받아주는 순간 제 손에 남았던 지난 3년간의 주방 화상 흉터와 깐 마늘의 매운 냄새가 말끔히 증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새 차의 지붕을 활짝 열고 눈부신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머리카락을 흩날리는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블루투스 오디오로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우연히 핸드폰으로 지역 맘카페에 접속해 보니 회원들이 올린 최말자와 큰형님의 비참한 근황 목격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예전 그 폐륜 시어머니가 허리 굽히고 바코드 찍고 있더라. 탈세 쇼핑몰 사장 형님은 빚잔치하고 남편한테 쫓겨나서 원룸 구한다던데. 저는 그들의 처참한 인과응보를 라디오의 재미있는 사연처럼 가볍고 유쾌하게 흘려들으며 통쾌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깊게 밟으며 시댁이라는 지옥의 족쇄를 영원히 백미러 뒤로 날려보냈습니다. 회사에서의 제 커리어 역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맘카페의 허위 폭로 위기를 침착하고 완벽한 데이터 증거와 법적 대응으로 당당하게 극복해낸 저의 위기관리 능력을 회사 경영진이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중단되었던 핵심 마케팅 프로젝트를 대성공으로 이끈 저는 그의 연말 인사평정에서 전사 최고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최연소 마케팅 팀장으로 특별 승진하는 격경사를 누렸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번듯한 팀장 명패와 개별 개인 집무실이 주어졌고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완벽한 독립을 이루어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저는 제가 가입했던 홀로서기 이혼 소송 준비 카페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합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달콤한 애프터눈 티세트와 커피를 마시며 예전에 저처럼 시어머니의 가스라이팅과 윗동서의 얄미운 횡포에 고통받고 눈물 짓는 초보 신입 회원들을 만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밤을 새워 만들었던 엑셀 증거 수집 매뉴얼과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 타임라인 자료를 복사하여 그들에게 무료로 배포해주는 든든한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감정적으로 울면서 싸우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의 찌질한 10원 단위 악행과 내로남불 대화는 무조건 분 단위로 캡처해서 장부로 만드세요. 우리의 무기는 눈물이 아니라 완벽한 데이터와 차가운 팩트 폭격입니다. 제 단호하고 논리적인 조언에 눈물을 닦고 각성하는 회원들의 모습을 볼 때면 과거에 착하고 멍청했던 막내 며느리 이지윤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전사로 거듭났음을 실감합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저는 이혼 소송 승소를 자축하며 친한 동료들과 함께 푸른 바다 한가운데 띄운 럭셔리 요트 위에 올랐습니다. 석양이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보며 차갑게 칠링된 샴페인 잔을 높이 기울였습니다.
과거에 찌질했던 착한 며느리, 돈 나오는 자판기, 호구 막내 동서였던 이지우는 20명의 친척이 모인 제사상 앞에서 완벽하게 죽었습니다. 이제 오직 저 자신만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가는 마케팅 팀장 이지훈으로 찬란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바람에 부딪히는 샴페인 잔의 경쾌한 소리를 들으며 저는 다짐하듯 혼잣말을 의조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때 무조건 꾹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평생 뜯어먹히는 치명적인 호구 딱지가 붙을 뿐이다. 내 정당한 권리와 눈부신 자유는 오직 나의 차가운 도끼와 완벽한 팩트로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답답했던 고구마 며느리 생활을 완벽하게 청산하고 시댁을 공개 처형한 사연자님의 역대급 복수극 다들 통쾌하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예쁜 이름으로 포장된 부당한 희생과 노동 착취를 그저 묵묵히 참아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에 빠져 무조건 인내하기만 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돈 나오는 호구 자판기라는 비참한 꼬리표뿐이니까요. 감정에 휩쓸려 소리 지르기보다 차가운 이성과 냉철한 팩트 증거로 본인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모두 쟁취해 낸 사연자님의 눈부신 새 출발과 화려한 오픈카 드라이브를 저 역시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이기적인 내로남불과 부당한 요구에 혼자 눈물 짓고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의 통쾌한 사연을 통해 당당하게 맞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시원한 용기를 꼭 얻어가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